안녕하세요. 베인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RAG를 다룹니다. 지난 강의에서 RAG가 무엇인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개념적인 부분을 정리하고요. 이후의 강의에서는 내 서비스에 RAG를 도입하려면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를 차차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RAG가 무엇인지부터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앞서 저희가 RAG는 외부 데이터 소스로 LLM의 답변을 보완하는 기술이다 라고 정리를 했었잖아요. 다시 복습을 하면 우리가 왜 LLM의 답변을 보완을 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새로운 버전의 LLM이 발표될 때마다 어떤 시점에 데이터까지 학습이 되었는지, 즉 논리지 컷오프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용자의 요청사항이 그 이후 시점의 데이터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답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최신 정보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웹 검색이 가능하도록 웹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LLM이 응답을 생성해내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특정 도메인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식과 연관되어 있는 문서들을 찾아서 그 문서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 대응을 하게 되면 장점은 환각 효과가 감소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LLM은 간혹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텍스트를 생성을 해내서 이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요청사항과 연관이 되어 있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다른 장치를 이렇게 구성을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환각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LLM의 답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델을 재학습, 파인 튜닝을 통한 재학습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파인 튜닝보다 효율적이다라고 제가 써놓은 부분은 비용 면에서 RAG는 모델을 특정 부분에 재학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구현 측면의 시간 효율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용 시간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RAG를 서비스에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랭체인은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는 도구이죠. 랭체인은 RAG 애플리케이션 구축에 있어서 앞서 제가 예시를 이렇게 들었었는데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쵸? 그 데이터를 읽어서 LLM이 그 데이터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그때 사용하게 되는 텍스트 분할, 텍스트 임베딩, 벡터 스토어 활용, 검색 기능 등이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구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랭체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RAG 앱을 만드는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인 인덱싱부터 같이 볼게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가 검색 가능하도록 텍스트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하고 이를 저장하는 것까지를 모두 인덱싱 단계에 포함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로드부터 같이 보면요. 이 왼쪽에 그림과 함께 보는 게 좋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문서 포맷을 읽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데이터 수집이 그 전에 완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서가 잘 로드가 되면 이 문서를 분할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문서를 분할하는 이유는 적당한 크기로 문서를 분할을 해야 이 문서에서 사용자의 요청과 유사한 내용들을 이후에 검색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 검색의 정확도가 조금 더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저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문서의 크기를
굉장히 제가 크게 분할도 해보고 적당한 크기로 작게 나누어 보기도 했는데 작게 나누어서 전달했을 때가 답변의 품질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 텍스트 데이터를 벡터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행한다라는 얘기를 짧게 했었는데 이것이 이 인베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텍스트 데이터가 이 벡터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시각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벡터 데이터를 나중에 검색할 수 있게끔 저장하는 과정이 스토어 단계입니다. 매번 같은 문서를 불러와서 텍스트 데이터를 읽어와서 벡터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검색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이렇게 벡터 데이터로 변환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변환된 결과를 저장해 두었다가 벡터 데이터를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로드 단계부터 볼게요.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HTML, PDF 코드 등 다양한 포맷의 문서를 로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랭체인에서는 이 도큐먼트 로더의 여러 유형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캡처한 화면은 이 URL 주소를 전달을 하면 이 해당 페이지에 있는 코드들을 읽어올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네, 파일 로더도 있고 웹 로더의 유형도 많이 있습니다. 파일에서는 PDF 로더의 여러 유형들, 뭐 CSV나 여러 다른 포맷을 읽어오는 것도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 인터페이스가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로더도 다 로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문서를 읽어올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플릿 단계인데요. 제가 앞서 문서를 적정한 크기로 분할을 해야 답변의 품질이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청크 사이즈가 문서를 분할하는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청크 오버랩은 제가 만약에 청크 사이즈 1000을 이 크기라고 해볼게요. 네, 요렇게 이 크기가 청크 사이즈 1000을 의미하는 크기라고 했을 때 이 청크 오버랩은 이렇게 1000을 의미하는 크기만큼만 끊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일부분에 이렇게 겹쳐가지고 오버랩이 겹쳐서 이제 분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200으로 하면은 조금만 지금 그림을 지어볼게요. 만약에 1000의 크기가 요 크기라고 한다면 200이라고 하면은 이 앞선 문서에서는 이 800 이후의 데이터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1000 크기만큼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서의 맥락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그냥 사이즈를 기준으로 딱 자르는 것보다 앞뒤 맥락이 유지가 될 때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더 잘 전달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청크 오버랩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인덱싱의 마지막 단계인 스토어를 같이 볼게요. 텍스트를 분할하고 인베딩한 후에 제가 앞서도 설명했던 부분인데 매번 인베딩 하는 게 아니라 저장을 해두면 이 인베딩 된 벡터 데이터를 검색할 때 매번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 스토어 단계에서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래 코드는 이 메모리 벡터 스토어라는 이 클래스가 지원을 해주는 이 from documents라는 함수의 활용인데 스플릿은 분할된 문서 목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하고 있는 오픈AI 인베딩은 인베딩 모델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벡터 데이터로 변환을 할 때도 어떤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벡터 데이터로 변환을 할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선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전달을 하면요. 이 내부적으로 이 from document 함수의 본문에서 이 문서 데이터를 벡터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요청하는 코드들이 수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제는 뭐 아직 데이터를 직접 저장하는 구조까지는 구현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RAG 앱의 구현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Retrieval and Generation인데요. 네, 먼저 Retrieve는 질문과 관련된 청크를 찾는 단계이고요. 이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스플릿한 문서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각각 일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문서에서 질문과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검색을 하고 이것을 LLM이 응답을 생성을 할 때 참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generate, 검색 결과를 포함한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임베딩 모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RAG 앱의 개발 과정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텍스트를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설명드렸고 이때 임베딩 모델을 선언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임베딩 모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번에 간략하게 설명을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써놓은 월투백, 글로브, 젠심 같은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LLM이 텍스트 생성 모델로서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널리 알려지기 전부터 존재하던 텍스트를 벡터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던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텐서플로우 같은 프레임워크로 머신러닝 모델 개발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 라이브러리들을 한 번쯤은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랭체인을 통해서 LLM을 활용하는 것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월투백, 글로브, 젠심까지는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픈AI의 텍스트 생성 모델, 지금 GPT-4 같은 모델을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텍스트 생성 모델은 텍스트를 생성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거고 텍스트를 벡터로 변환하는 모델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모델의 버전을 확인하고 내 목적에 맞는 버전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시로 가지고 온 것은 3차원 공간의 임베딩 벡터 위치를 오른쪽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우선 벡터라는 것이 무엇인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 그것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벡터 V를 파란 색깔 화살표로 표현을 한 것인데 이 화살표는 시작점이 원점이고요. 0,0,0이죠. 끝점은 4,1,2예요. 그리고 이 지금 시작점과 끝점은 3차원 좌표계에 표현이 되고 있죠. X축, Y축, Z축 방향에서의 이 점의 위치를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작점부터 끝점을 연결을 해서 이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벡터 표현형이고 그래서 벡터가 이렇게 일반 선분과 다른 점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기하학적 표현형이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와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지금 텍스트 데이터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제가 파란 색깔 이 벡터로 이 정도 위치에 표현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일본은 아래에 조금 표현을 해봤고 이 둘은 국가를 표현을 하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라서 지금 유사한 평면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서울과 도쿄 또한 국가의 수도를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유사한 평면상에 위치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은 존재하지만 유사한 평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고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라 색깔 이 벡터로 표현을 한 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보라색 벡터의 크기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파란 색깔 벡터로 시작해서 이 보라 색깔 벡터를 더하면은 결국에는 이 빨간색 끝점, 일본을 가리키는 끝점에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더하기 보라색 하면은 빨간색. 그리고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그려놨어요. 파란색 더하기 보라색 하면은 빨간색 이렇게 나오게끔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 가정은 이 한국과 일본 간의 차이는 서울과 도쿄 간의 차이와 유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임베딩 모델을 개발을 할 때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단어들은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찍히게끔, 네.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미가 정반대에 가까운 경우에는 정반대 방향에 위치하게끔, 벡터를 표현하게끔 또 개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나서 제 첫 번째 질문에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텍스트를 벡터로 변환하면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점이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겠죠? 여러분들도 답변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해서 텍스트를 벡터로 변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텍스트 데이터 간의 비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다국어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텍스트 데이터로서 관리를 할 때 수치화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가까지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텍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벡터 표현형으로 수치화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이 값 간에 우리가 지금 제가 덧셈으로 처음에 설명을 했는데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값의 유사성도 수치값들의 유사성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텍스트 그 자체로 두지 않고 수치화를 하게 되면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원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3차원으로 사실은 굉장히 축소해서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임베딩 모델은 1536 디멘전, 그 1536차원에서 각각의 이 축방향의 값들이 표현하고 있는 특징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각각의 특징들 간의 연산을 통해서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원은 여러분들이 점점 늘어난 더 성능이 좋다라고 검증이 된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지금처럼 표현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차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여러 요소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텍스트 값의 수치화가 가능해진다라는 점. 그러면은 조금 더 비교의 정확성은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베딩 모델이 하는 일은 이 텍스트를 벡터로서 변환을 하는 거, 그림을 보면은 문서 데이터를 임베딩 모델이 이렇게 벡터로 변환을 하고, 그쵸? 그리고 지금 오른쪽은 퀘스천 또한 질문 또한 사용자 요청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 요청사항 또한 벡터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이 문서에서 이 질문과 요청사항과 유사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각화해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그림 그렸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던 것과 같이 내가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서 검색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서에서 질문과 유사한 값을 찾기 위한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어로 설명을 한 내용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텍스트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라고 쓰여 있는 거죠. 그리고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 또한 벡터의 각각의 이 값을 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치화해서 계산식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개발된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델을 직접 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모델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직접 이런 수식을 만들지 않아도 유사성을 판별할 수 있게끔 함수들을 제공을 할 거거든요. 직접 이 수식을 쓸 일은 없기는 하겠지만 이 수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한 번쯤 정리를 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유사도를 판별을 하는 수식도 이후에 바로 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오픈AI 임베딩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이 예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오픈AI 임베딩 모델도 오픈AI API 키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API 키를 불러오는 인포트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임베딩 모델 선언을 하고 임베딩 모델에서 지원해주는 도큐먼트를 벡터로 변환을 하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함수를 호출을 한 것이고, 이때 제가 배열로 문서를 전달했다라는 것을 그냥 간략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문서는 이것보다 더 길어지겠죠. 실전에서 사용하게 되는 문서는. 그리고 지금 이 임베딩즈 이걸 콘솔로 로그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텍스트를 벡터로 변환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배열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벡터 데이터 6개를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자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1536차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마 100개일 거예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고 이게 아마 20줄일 거예요. 100개고 이것과 같은 엘리먼트가 1436개 더 있다라고 하니까 1536이잖아요. 랭스를 출력해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임베딩즈의 랭스를 출력해봤어요. 출력해본 이유는 지금 이렇게 전달한 6개의 문장이 모두 다 벡터로 잘 변환됐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출력한 거고 6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0번째, 그러니까 안녕하세요의 값을 제가 출력해서 캡처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 안녕하세요의 랭스를 확인해 봤는데 1536, 제가 말씀드린 값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임베딩 모델은 텍스트를 길이가 1536인 벡터로 변환을 해주는 임베딩 모델입니다. 이 길이가 1536이 아닌 다른 크기의 벡터로 변환을 해주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벡터로 변환이 잘 되게 되면 우리가 각 벡터 간의 유사도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설명한 내용부터 같이 볼게요. 각 임베딩은 고차원 공간에 있는 좌표의 집합이다. 앞선 우리가 요 출력된 값을 통해서 1536차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건 우리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차원 공간에 있죠. 좌표 위치는 텍스트 의미를 반영을 하도록 임베딩 모델이 개발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개념은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수치화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장점은 텍스트 간의 유사도를 우리가 수학 연산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라는 얘기도 앞서서 했었죠. 그래서 아래 보이는 코드는 코사인 시뮬러리티, 코사인 유사도를 수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내적, 닷 프로덕트, 두 벡터를 인자로 받아서 내적을 계산을 한 수식이고요. 그리고 각 벡터의 크기, 놈은 이 크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각 벡터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닷 프로덕트를 두 벡터의 크기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것이 코사인 유사도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벡터 2개를 이렇게 인자로 전달을 하게 되고, 실제로 유사도를 계산을 한 것까지도 한번 제가 출력을 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코사인 시뮬러리티 연산한 결과는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0번째 문장과 나머지 문장 간의 코사인 시뮬러리티 값을 계산한 것이고, 마지막에는 3번째 문장과 5번째 문장을 비교했습니다.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 0번째 문장 안녕하세요와 안녕을 보면요, 사실 거의 동일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가 높게 나온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게 나온 0번째 문장과 2번째 문장, 반갑습니다를 같이 보면 거의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인사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3번째 문장,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와 9시부터 수업 시작하니 줌에 입장해 주세요는 사실 조금 맥락이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타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례에서도 의미가 유사한 텍스트일수록 코사인 시뮬러리티 값이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마다 답변의 품질, 정확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LLM에 영어로 질문했을 때와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인데도 답변의 품질이 조금 달라지더라 라는 경험담을 조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는 LLM 모델이 학습을 할 때 어떤 언어로 작성된 데이터를 더 많이 학습했는지에 따라서 품질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LLM을 개발을 별도로 하기도 하고 보완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만 있을까요? 네, 이렇게 위에 두 가지 방법도 보통 같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임베딩 모델은 유사도 측정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대개 이 세 가지 정도는 제공이 됩니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선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닷 프로덕트는 내적이라고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고요. 한 벡터를 다른 벡터의 투영한 값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선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값은 우리가 삼각함수 배우신 분들은 이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를 계산한 값을 곱하면은 요 선분의 길이가 나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우리가 앞서서 그 함수 만들고 그 함수 본문에서 계산하는 수식을 썼었잖아요. 네, 그 코사인 두 벡터의 코사인 값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닷 프로덕트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 세 가지를 설명드릴 때 닷 프로덕트를 설명을 하는 요 그림과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설명하는 그림 두 개가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A 벡터를 B 벡터로 프로젝션을 한 요 크기를 표현한 부분, 이 부분이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두 개의 기준이 다른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수식을 보시면은 느껴지시겠지만 수학적인 기본 지식이 조금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 개념들을 배우셨던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내용만으로 기억은 떠올리실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릴 거고, 만약에 벡터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삼각함수라는 것도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라고 한다면 이 강의만으로는 좀 충분하지는 않고 별도의 기초 수학을 조금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수학을 다 까먹었는데 그러면 수학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지금 유사도를 측정하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할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은 판단하면 되거든요. 이 수식은 몰라도 돼요. 네, 몰라도 되는데 지금 지식을 학습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수식이 쓰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지식의 확장으로서 알려드리는 것 뿐이지 활용하는 데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닷 프로덕트부터 같이 볼게요. 지금 A 벡터랑 B 벡터를 닷 프로덕트, 내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산 기호는 일반적인 곱셈이 아니라 내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수식이 왼쪽의 수식과 지금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I1이 대입된다라고 했을 때 A1과 B1이 곱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곱하기 연산이 생략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합연산인 거예요. 지금 이 시그마가 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I1은 이미 대입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2를 대입하는 거예요. A2, B2를 곱하고 A1, B1과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들려고 A 벡터를 제가 1,2라고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B 벡터는 지금 A 벡터의 y좌표랑 동일해 보이니까 비슷해 보이니까 3,2 정도로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A 벡터랑 B 벡터 내적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실래요? 지금 A1은 1이죠. B1은 3이죠. 그러면 2를 곱하면 3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하기 해야 되죠. A2는 2죠. B2도 2고 그 둘을 곱하면 4죠. 그래서 3 더하기 4를 해서 지금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7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의 수식은 뭐냐면
증명을 한 것인데 이 위에 연산한 결과랑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지금 곱하기 연산이 다 생략이 된 거예요. 그리고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터를 하니까 이 위의 수식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세타는 왼쪽 그림의 알파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적을 연산을 한 결과는 두 벡터의 크기에 영향을 받고, 왜냐면 곱 연산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방향에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방향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혹시 코사인 함수라는 삼각함수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코사인 함수는 최대값이 1, 최소값이 -1인 주기함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그림을 빠르게 그려보면 이렇게 x좌표, y좌표에서 지금 세타가 0일 때 1이고요. 코사인 함수를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은, 네. 그리고 세타가 90도일 때 0, 그리고 세타가 파이일 때 -1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기함수인 코사인 함수인데, 어떤 경우에는 세타의 값에 따라서 양의 값을 갖게 되고, 그쵸? 어떤 경우에는 음의 값을 갖잖아요. 그래서 방향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밀러리티의 약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왼쪽이 이 코사인 알파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닷 프로덕트를 제가 설명했을 때를 보시면은 요 수식에서 여러분들 코사인 알파만 남겨두고 A 벡터의 크기랑 B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은 지금 이 왼쪽에 수식을 나누게 되니까 오른쪽의 결과랑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벡터 표현형이 좀 빠졌네요. 네, 이렇게 화살표를 위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네. 그래서 추가가 된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둘은 사실은 같은 수식을 이항을 어떻게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이 오른쪽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이 값 자체가 코사인 함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어떤 값이든 간에, 알파가 어떤 값이든 간에 최종적으로 결과는 -1과 1 사이의 값이 나올 거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왼쪽과 다른 점은 벡터 크기와 무관하게 같은 범주 내에서 유사도가 비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닷 프로덕트는 코사인 알파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A 벡터랑 B 벡터는 1보다 큰 값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A 벡터랑 B 벡터의 내적은 최대값이 1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범위에서 유사도를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닷 프로덕트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RAG앱을 개발을 할 때 어떤 절차를 수행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알고 있으면 좋을지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